오늘도 활기차게 평양 현미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템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약간 좀 첫 번째는 좀 슬픈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던 선교사 한 명이 지난 11일 러시아 FSB, KGB 후신이죠. 여기서 네. 발표한 데 의하면 53세의 백모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FSB 러시아 보안국에 잡혀서 지금 모스크바의 그 악명 높은 KGB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슬픈 소식인데 사실은 러시아 검찰 측이 밝힌 데 의하면 작가이고 국가 기밀이 아니고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았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이 알려진 거는 신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다 보면 이제 탈북민들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거기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자, 벌목공도 있고요. 벌목공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HCR 그 유엔 피난민 고등판무소 사무실에 네. 데려가거나 네. 아니면 국경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빼는 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김정은의 러시아 지난해 9월 방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못 잡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릅니다. 러시아는 공안이나 안전부가 들이쳐서 잡아가는데 러시아는 밀리tsi아라고 그러죠. 경찰이 약간 그 형식을 갖추어서 체포하는. 그리고 그렇죠. 뭔가 내가 유엔 피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실에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일을 하던 선교사를 간첩죄를 씌워서 잡아넣었다. 그거는 저는 김정은과 푸친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도 거의 2만여 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계속 탈출이 일어나는 게 너무 골 아프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고 했고 아니면 김정은이 이야기를 안 했어도 그 밑에 급에서 최선희가 갔을 때든가 부상이 갔을 때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러시아 측이 말하자면 북한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분이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다가 뭔가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유학생 출신도 있고 또 이제 벌목공이나 노동자분들도 계셨는데 또 들어온 수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북송되기도 했습니다. 특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모자가 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안국에 잡혀서 북한으로 잡혔죠. 북송된 사건 네, 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네, 그런 사건들이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건들은 주로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대가 러시아로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특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탈출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분명한 어떤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없고서야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어떤 활동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런 사건들은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챌린지, 좀 도전을 네.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받으면서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밀착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불똥이 결국은 이런 데까지 튀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탈북민들은 정말 생사를 걸고 탈북을 하고 네. 이분도 거의 자기가 생사를 걸고 도와주던 분인데 그렇죠. 이런 분이 이게 한 명, 두 명 자꾸 잡혀가면 사실은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들이 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고 그렇죠.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빨리 우리 외교 당국도 그렇고 정부가 힘을 써서 이분이 조기적인 석방을 좀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전번 시간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 뭐 사실 우리가 훈련을 보면 뭐 정말 육해, 공, 사이버 뭐 우주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훈련을 했거든요. 참수작전 훈련까지 있었죠. 참수작전 훈련까지 했는데 정말 미국이 그 정말 그 CP 지하 벙커라고 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 CP라는 것을 탱고, CP 탱고를 그 뭐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를 일반의 신문에 공개를 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 봤고 네. 저는 2000년대에 저 공군 작전사령부는 들어가 봤어요. 공군 작전사령부 예. 들어가 봤는데 네네. 아 그때도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는데 네. 저게 지금 지하 벙커에 우리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이고 저게 이제 공개된 건데 저게 이제 전술핵 공격도 막아내는 네. 그래서 저게 근무하는 사람이 500명이라는데 네. 이 한미 참모들이 500여 명이 들어가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외부하고 일체 관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지휘하는 한미 방어와 한미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추신경과도 같은 그런 건데 저거를 이번에 공개를 한 거 보면 아마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고 네. 이제 우리가 뭐 정말 뭐 전차 훈련도 하고 K9 쏘기도 했는데 또 한 가지 훈련은 마지막 13일 날, 14일 날 전에 13일 날 그 북한군 지휘부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휘소를 특수부대원들이 습격하는 쪽집게 타격이죠. 쪽집게 타격을 하는 그래서 참수작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아마 네. 저걸 보면 김정은이가 아마 엄청 열을 받을 것 같고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훈련은 제대로 진행해서 14일 날 큰 탈 없이 잘 끝났고요. 네네. 문제는 북한이 대응인데 북한이 대응을 보면 작년도 한미 훈련을 할 때 보면 김정은이가 뭐 국방상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국방성 뭐 대변이 국방성 성명이 나오고 김정은도 저는 북한식 CP, 북한식 전시 작전 사령부에 들어가서 한반도의 계룡대를 저렇게 가리키면서 여기가 이제 타격할 때다. 네. 이게 군 말하자면 전체 그 장군들을 앞에서 근데 또 저렇게 넥타이를 메고 또 들어간 것도 너무 웃겨. 네. 저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맞는 군복이 없었나 봅니다. 원수복을 네. 훈련복으로 아직 못 만들었나 보다 그때. 그 체형이 자주 변하니까 맞는 옷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계룡대를 부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미 훈련 때 정찰위성 쐈죠. 탄도미사일 쐈죠. 온갖 험난한 아주 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왜 발언도 얼마 세질 않고 네. 훈련 모습도 보면 저는 그 훈련 첫 번째 모습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AK-47 북한에서는 58식이라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뭐 47년도 나왔으니까 뭐 깔라슈니코브 네. 깔라슈니코브가 47년도 만들었다 그래서 AK-47인데 북한에서는 그걸 58식이라 그래요. 네. 58식 자동 뭐 보총. 이렇게 부르죠. 네. 58보총, 68보총. 58보총, 68보총에 네.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겨누는 모습 그거를 이제 노동신문에 사진에 낸 거 보고 이건 약간 뜬금없다. 뭐 최고사령관이 갑자기 소총수가 돼서 가지고 무슨 총을 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훈련을 했는가 하면 그 포병 훈련을 했어요. 네, 김정은이 뭐 알려진 바로는 군대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군사 복무를 했는데 그때 복무한 것이 포병이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진 썰이었죠. 예, 썰인데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썰은 뭐냐면 금하군이라고 북한에서 김하군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이번에 그 지방공업공장 된장간장 공장을 제일 먼저 만든 데가 김하군입니다. 강원도 자신의 김하군. 어떤 기억이 있는 것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것에 만들었다는데 제가 알건대는 말이 조금씩 다른데 네.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쨌든 대포병 연합부대들이 훈련을 했다는데 훈련 장소가 저는 굉장히 이채롭던데 훈련을 남포 쪽에서 했어요. 남포 쪽에서 포 방향이 어디입니까?
남포 쪽에서 해서 방향을 중국 쪽으로 대고 쏜 거죠. 네. 예, 거기에 이제 포사격 훈련장이 있어요. 네네. 한천이라고 아주 유명한 네. 남포 근처에 한천이라고 하는 포사격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서 훈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는 2015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면 저건 지금 뭐냐면 자주포 북한식 그렇죠. 이게 개방형 자주포죠. NK9입니다. 네. 북한식 K9 자주포인데 네. 우리 거하고는 전혀 성능이 다르고 저거 포사격 하는 걸 동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한번 쏘면요. 네. 이게 벌쩍벌쩍 들려요. 명중률이 많이 떨어지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번 툭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 한 50cm씩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발사 지점에서 50cm가 옮겨지면 저기 한 2km 가서는 한 200~300m 가서 떨어진 데 그렇죠. 가서 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포가 무섭긴 해요.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죠. 미사일도 너무 무서워요.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저쪽을 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날아오고. 이쪽으로 날아올 수 있으니까 저거를 이제 훈련을 하면서도 크게 뭔가 아주 험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포병들이 그렇죠. 훈련을 잘한다. 약간 뭐랄까 제가 받은 느낌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훈련에 그냥 김정은이 간 거다 이 정도 그렇죠. 느낌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우리가 이번에 정말 대규모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외 기동 훈련을 48번을 거쳐서 했다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우리는 있는 힘을 다 줘서 한 네.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이 왜 갑자기 저렇게 깨갱해서 들어갔을까? 네, 그리고 이전에는 포사격 훈련을 백령도 앞에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 방향을 우리 쪽으로 돌려서. 우리 쪽으로 돌려서 그렇죠. 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저기 저 평양 근처에 있는 남포까지 가서 네. 포를 쐈을까 하는 것도 웃기고 이제 훈련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13일 날에 김정은이가 북한 말을 땅크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러시아 말인데 러시아 말이죠. 예, 네. 땅크 대연합 부대들의 대항 훈련을 지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진이 재미난 사진이 하나 있어요. PD님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김정은이가 신형 탱크를 몰았는데 저는 그게 김정은인지 몰랐어요. 그 사진을 저는 북한 노동신문 어떤 때는 확대경 가지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저기 머리 뾰족하고 나온 사람이 저 김정은입니다. 여기 조정수. 저 지금 사람 얼굴이 하나 보이죠? 포 바로 밑에. 네. 저 김정은이가 저 포를 저 장갑 탱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탱크를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그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틀린 그림 찾기 같습니다. 예.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속상할 것 같아. 내 사진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일부 프로그램들에서 얼굴 갑자기 크게 탁 하는 것처럼 네. 북한은 아직 그런 기술이 없나 봐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약간 최고 존엄을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감히 그러지도 못하고 네. 저는 안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사진은 정말 놀려먹기 딱 좋은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품위가 없고. 저 사진 저 훈련을 했는데 네. 북한이 이전 김정일 시대에는 알잖아요. 806 훈련소, 네. 815 훈련소, 네. 806 훈련소 이런 훈련소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죠. 기계화 군단을 훈련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네. 여기서 한미가 모르도록 하려고 그 사실이 너무 알려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그걸 다 기계화 사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약간 러시아식이네요. 그러니까. 806 기계화 사단, 네. 815 기계화 사단. 그 기계화 사단하고 그 어느 사단하고 붙여놨는가 하면 6.25 전쟁 때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했던 T-34 탱크를 가지고 들어왔던 유경수, 백공호 땅크 사단. 네. 이걸 이제 북한이 유경수 땅크 사단이라 그랬다 후에 근위 서울 백공호 땅크 사단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피디님이 좀 크게 해주니까 그래도 김정은 얼굴이 보이네요. 김정은 우리 피디님한테 아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 사진 저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 못 보거든요. 저도 저 확대경 가지고 겨우 찾아냈어요, 얼굴. 근데 우리 PD님은 아주 사진을 크게 해서 아주 김정은 만족해하는 사진, 김정은 만족해할 것 같은데. 아주 웃고 있잖아요. 네, 웃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백공호 땅크 사단이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적들의 심장부에 뭐 3일 만에 들어가서 뭐 적들을 뭐 괴멸시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쭉 했고 역시 백공호 땅크 사단이 제일 싸움을 잘한다 이런 훈련을 하고 백공호 땅크 사단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막 노동신문에 한 년에 걸쳐서 나왔는데 네. 탱크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고 우리 K2 탱크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탱크가 북한이 지난해 열병식 때 처음 공개했죠. 처음 공개한
그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12대 정도가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예, 12대 정도가 이렇게 속주씩 4대인가 5대가 나갔는데 저거를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신형인 탱크를 소유하게 됐다고 너무 큰 만족감을 표시하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기동력과 전투력 면에서 뭐 그렇죠. 최고다라고 최고라고 자랑을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저기 보면 네. 이 반응 장갑 같은 걸 붙였어요. 우리 K2처럼 그렇죠. 뭘 터덕터덕 붙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아마 저 대전차 반탱크 미사일이겠죠? 대전차 네. 미사일. 근데 탱크가 대전차 미사일을 단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포가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전차에는 저는 붙이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건 붙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헬기에서부터 보호하기 헬기에서 또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스팅어 미사일 정도는 달 수 있겠죠. 스팅어 미사일 같은 걸 달면 좋겠는데 저거 탱크에 주포가 달렸는데 왜 저렇게 반탱크 미사일을 달았을까? 네. 그것도 웃기는데 저 탱크가 북한군 탱크가 가지고 있다는 탱크 장갑차 대수가 한 4,500대가 돼요. 전체 탱크가 4,500대 정도 전체. 되죠. 근데 저게 아마 내가 말한 데 아마 많아봤자 한 2, 30대 되겠는데 네. 지금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주력 전차가 천마호라고 그렇죠. 예, 러시아 T-62 전차를 네. 북한식으로 카피 복제한 게 천마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응 장갑을 좀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인 탱크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T-35 천마라는 거고 그 후에 폭풍 전차라고 해서 T-72 전차를 네. 자기네가 들여다가 네. 그걸 카피해서 만든 게 이제 폭풍 전차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건 전차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전차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어쨌든 북한의 전차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M2020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2020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M 이제 탱크 앞에 보통 M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M2020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부르긴 합니다. 예, 근데 북한군은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저런 탱크하고 이제 우리 피디님 우리 K2 전차 어디선가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가 더 멋있긴 하죠. 이게 딱 보면 비교가 되는 게 사진을 예. 좀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K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피탄율이 낮죠. 포탄을 예. 맞을 확률이 적고 그리고 우리는 120mm 그 광선포를 사용을 하고 북한의 저 M2020은 125mm 포를 사용을 합니다. 예. 포 구경이 넓기 때문에 더 화력이 센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K2 전차는 완전히 자동 사격 장치가 있고 그 분당 사격할 수 있는 그 포탄의 수가 북한의 전차 수를 압도하죠. 2배 정도 앞도합니다. 2배 정도 압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더 빠르게 쏘고 이제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반면 북한 전차는 굉장히 굼뜨고 저게 지금 한 52톤에서 54톤 정도로 보이는데 네. 저 정도면 굉장히 중형 탱크거든요. 네. 북한의 그 산악지형상 저런 중형 탱크가 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날에 자동 소총 겨누는 모습이 나왔고 네네.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그 240mm 방사포하고 170mm 주체포 네. 장거리포 서울을 네. 겨누고 있다는 그 포훈련 나왔고 지역이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탱크. 저 북한 인공기를 단 탱크 네. 연합부대 훈련이 나왔는데 김정은 말 자체가 보면 진짜 싸움꾼으로 펄펄 뛰는 싸움꾼으로 잘 준비했다. 이런 거지 뭐 한국을 뭐 몰살해 버려라 뭐 저 미제 침략자들을 날 가루를 내보내라 이런 북한이 원래 험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번엔 톤 다운을 정말 많이 했죠. 그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지금 톤 다운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확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지금 특보님도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저희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과연 김정은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를 낮추어서 기존의 김정은이라면 막 허세를 부리면서 당장이라 전쟁할 것처럼 그렇게까지 당장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한 해 만에 하던 김정은이 왜 갑자기 저렇게 톤 다운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했고 네. 14일까지 이제 12개 유엔사 회원국들이 들어와서 훈련에 네. 참관하거나 훈련을 네. 받고 훈련에 참가까지 했는데 이 부대들이 다 돌아가는 게 아마 한 3월 한 20일쯤 그렇죠. 그쯤 되면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4월 10일 총선까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네. 4월 달이면 꽃게철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럼 서해 바다가 또 서해 바다가 주목을 예, 받겠네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서해 바다는 유령이 국경선이 존재하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예, 얘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했고 네, 저거는 서해는 도화선이다. 그렇죠. 열점 지역이다.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어놓은 이제 선만 인정하겠다라고 인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꽃게철이 되면 중국 오선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오선도 뭔가 북한 그 해주 밑에 쪽 강령반도 쪽에서 하는 거는 다 부업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4군단 부업선이나 그 뒤에 있는 기계화 부대들의 부업선이거든요. 일반 배들은 고기를 못 잡아요. 못 잡게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업선들을 군대를 사복을 입혀서 네. 내려보내서 슬쩍 넘어가게 한 다음에 도발의 어떤 전초로 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군이 대응을 하면 네. 너네가 우리 국경을 침범했다. 음, 그러면서 뭐 지대한 미사일을 쏘던 네. 뭔가 만들려고 하면서 정세를 긴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초전이냐. 네. 이게 지금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냐? 고요냐. 요게 이제 첫 번째 네. 아니면 물음표고. 정말 무서워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로 네, 한미연합군과 유엔사 12국까지 12개 그 나라까지 와서 네. 막 훈련을 하니까 아, 요때 내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네. 이건 정말 내가 까불었다가 큰일 나겠는데. 까불렀다가 네. 괜히 이거 문제를 덧붙였다가는 큰일 네. 나겠다. 네. 요게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저는 어떤 말이 하고 싶은가 하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거의 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150만 발, 네. 최대 300만 발의 포탄을 지원을 했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전쟁을 풀로 치를 수 있는 포탄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포탄이 없다는 거잖아요. 북한의 제거량은 확 줄어든 거죠. 확 줄어들고 게다가 또 포탄만 보냈습니까? 미사일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사일도 보냈고 네. 122mm 방사포, 방사포탄도 보냈죠. 240mm 방사포탄도 네, 보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무기를 이만큼 쌓아놨는데 쑥 눈에 띄게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첫째. 두 번째,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노동신문을 보면 모든 노동신문들에 이제 뭐 우시군에서 무슨 은파군에서 무슨 성천군에서 무슨 군에서 그 공장 지방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는 게 기초식료품 공장. 매일같이 나와요. 아. 기초식료품 공장이 그런 공장들을 건설하는데 군 인력을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연대씩 조직해서 네. 보냈다라고 네. 특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진에 보면 네. 사진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서 있는 군 중이 대다수가 군인이에요. 그렇죠. 건설 노동자가 다 군인이다. 군인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2,000명만 124연대 성천군의 성천군의 성천군 지방공장 네네네. 저 뒤에 다 군대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간부들이. 별단 장군들이네요. 네, 별단 장군들이잖아요. 네. 앞에 서 있는 것도 거의 다 군대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개 공장을 만드는데 한 2,000명을 투입을 해서 124연대, 연대가 보통 한 2,000에서 2,500이니까 네, 그렇죠. 적게 잡아서 2,000이라고 하면 20개 군이면 4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4만 명이 현재 가 있고 그리고 화성지구 3단계 건설도 있고 리뭉지구 그렇죠. 건설도 있고 이미 지금 벌려놓은 곳들도 이미 있죠. 그리고 또 검덕강산이나 이런 데다 있죠. 또 네. 군대들 보냈으니까 한 10만 아마 명은 비었겠는데요? 10만 명은 비었죠. 네. 포탄이 한 3, 4개월 쓸 포탄이 비었죠. 네.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게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당장 내 주머니에 뭐가 빵빵할 때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죠. 오늘 한 잔 살게 이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뭐 갑자기 내가 오늘 좀 월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는 거 있으면 꺼리게 되고 또 내가 한 잔 살게 이것도 야 오늘은 좀 네가 사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게 인간의 그런 심리 아닙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북한도 어떤 군사력이 본인들의 어떤 만족스러울 만큼 빵빵하게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큰 소리도 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6개월 동안 쓸 포탄이 없고 군인들 10만 명, 그것도 전투 병력이 10만 명이 현장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이거 한 방 맞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위축 심리가 김정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들어서 김정은이 조금씩 좀 뭔가 성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정말
쓸데없는 자신감이 가득 찬 그런 정말 치기 어린 사람으로 보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 조심성이 많아지게 된 것이 결국은 그 시작점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김정은이 조심성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수그러드는 단계, 어떤 권력에서 조금씩 좀 이완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사실. 아니 근데 김정은이가 성천 공장 건설 착공식이죠. 네, 착공식에 가서 솔직히 이런 말을 해요. 네, 솔직히 왜 이제야 와서 이런 공장들을 건설하게 되는지 그게 되게 송구스럽다. 그렇죠. 근데 그 솔직이란 말이 성천 공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행사들에서도 김정은의 말 화성지구 건설장에 가서도 솔직히 평양 시민들이 왜 솔직이란 말을 자꾸 쓸까요? 요즘 반성 모드입니다. 아니 솔직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 고백 아닙니까? 요때 가서 솔직히 내가 이제까지 왜 이런 지방산업 공장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내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좀 송구스럽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머니 대회에서 어머니들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물을 쭉쭉쭉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40대 갱년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갱년기가 와도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아니 남자들이 보통 50대 중후반에 대해서 갱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대회에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 그리고 요즘 김정은을 보면은 예전에 자신의 어떤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강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약간 반성하는 모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좀 굉장히 어색하죠. 예.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게 된 어떤 그 지점이 김주애를 내세우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본인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강하게 장악해야겠다는 것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의 건강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건강할 때에는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강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시름시름 앓게 되고 어느 순간 뭐 의사로부터 당신 한 4년밖에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사실 모든 게 다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예측입니다만, 추측입니다만,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다 한마디 첨언을 하면 네, 김정은이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감성 정치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지방 사람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 없어도 소금국을 끓여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북한이 인정한 거. 제가 지어낸 사례가 아니고 북한 김정은 자체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인민들이 이런 것도 못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한 2,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눈물도 흘리고 네. 울컥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뭐 솔직히 자꾸 이러고 뭐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송구스럽다 그러고 이런 게 저는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방 사람들이 불만이 너무 팽배하고 제가 어느 외신에다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중국 지린성 활용해서 2,000명이 넘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대규모 근로자들이 폭동이 공화국 역사상 있어 처음 본 적 있는 없는, 네, 처음 있는 수천 명의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죠. 인명까지 인명 손실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비롯해서 지방에서 막 이제는 이렇게 안전원들이 뭐라 그러면 오늘 이거 내가 못 팔면 오늘 우리가 저녁에 가족들이 밥 못 먹으면 죽는다고 네가 먹여 살릴 거냐. 먹여 살 거냐 우리 가족. 네. 그러면 왜 이래 사람들 요새 드세게 이러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막 주민들이 불만이 폭발하니까 김정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힘든 거 안다. 근데 나도 힘들어. 그게 뭔 정말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눈물 쭈쭈쭈쭈 흘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네.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당신들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 그렇지만 같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심어 가려고 가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보건대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찍하면 눈물 흘리고 울보가 된 거야 저렇게. 네. 그러니까 수령은 뭔가 좀 폼나고 멋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찔찔 울고 뭐 솔직히 말해서 사괴감이 든다 그러고 송구하다 그러면
저 사람도 진짜 뭐 잘못한 거 많은 모양이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약간 독재자는 사실 권위에 기대서 정치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네. 권위와 또 공포, 네. 본인의 손에 가지고 있는 채찍에 철저히 의존을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독재자의 어떤 길이고 또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는 순간 사실 김정은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 지금 북한에서 어떤 지방에서 된장이 없고 간장이 없고 소금국에 밥 말아 먹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집권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반성한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아 그래 지도자가 반성하니 이제 뭐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너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라는 그런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성을 할 거면 렉서스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반성을 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아니, 뭘 당신부터 먹었는데 솔선수범해서 걸어 다니든가 걸어 다니는 제일 좋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네. 벤츠에서 내리면서 나 반성합니다 이러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흘리는 눈물 다 악마의 눈물이다. 본인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마디로 결석을 짓는다고 한다면 북한이 한미 훈련 동안 자유방패 훈련 동안 좀 가만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정말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인지 그렇죠. 더 큰 도발을 위한 건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뭐 저희들도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지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한마디 힘있게 한마디 하십시오. 네, 그 평양 고용안의 평양 현미경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양 현미경의 김금혁이었습니다. 고용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